안녕하세요. 오늘 사업자를 위한 절세 및 세무 노하우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된 민동시 세무사라고 합니다. 저 강의 전에 이제 제 소개 먼저 할 텐데요. 저는 현재 평택에서 세무회계 정연이라는 그 세무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평택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감리위원, 세정위원 이런 것들을 맡고 있습니다. 세무사 이전에 제가 직장생활 경험이 있었는데, 창업보육센터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창업보육센터에서 제가 이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창업기업들을 도와주는 그런 활동도 했었고요. 이제 세무사 그 활동부터 지금 현재 세무사 되면서까지 창업하신 대표님들을 벌써 12년 넘게 만나뵈면서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제 올해가 진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매년 어렵다 하시지만, 코로나 때는 오히려 이제 각종 지원금이나 이런 걸로 식당들도 괜찮았고, 전자상거래하고 당연히 제일 각광을 받았었고요. 했는데 올해에는 진짜 전자상거래업이든지 식당이든지 폐업률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가 이제 여러분들 사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금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는 이제 대표님들이 간혹 계세요. 세금 때문에 매출 더 이상 늘면 안 된다라는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세금 걱정 때문에 이런 것들보다는 매출이 일단 매출 늘리고 비용을 줄이셔서 이익을 최대한 많이 내시는 게 무조건 유리하시니까요. 그런 점 유의해 주시고서 이제 세금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사업 단계별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절세 방안, 이 세제 지원 내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가 이제 필수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납부기한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마무리할 텐데요. 저희가 강의 시간이 짧아서 여기까지 다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을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탈세는 할 수 없으니까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업자를 위한 세제 지원 내용에는 어떤 게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업 단계, 이제 투자 단계, 그리고 사업 단계 이렇게가 있는데요. 창업 단계에서는 이게 가장 이제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창업 후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나 소득세를 50%에서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는 창업세액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파워풀해서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리고 위와 마찬가지로 창업 후 4년 내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취득세 75% 감면, 그리고 위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지방세인데 창업 후 3년간 재산세 100% 그 뒤로 50% 감면해준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는 60세 이상 부모님에게 창업자금을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율이 최고 50%인데 그걸 다 무시하고 10%만 내게 해주겠다. 그리고 나중에 상속세에서 정산해라 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양날의 검이 있어서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투자 단계에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라고 해서 기계장치 같은 것들을 구입했을 때 구입금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제해줍니다. 이제 사업 단계에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가장 이제 일반적인데 보통 10%에서 30%까지 세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거 되게 한때 유행했었죠. 그래서 그만큼 세액공제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데 이걸 공제받으면 세무조사 받을 확률이 너무 높아집니다. 웬만해서는 이걸 공제 받으셨다라고 하면 거의 50% 이상은 세무조사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거는 제도가 파워풀하기 때문에, 파워풀한데 좀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많아요. 그 탈세와 절세 그 사이에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세무조사가 많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기술 이전 및 기술 취득 등에 대한 공제 감면, 중소기업은 이제 최저한세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제 세금 혜택을 더 받는데 최저한세는 최소한 이 정도의 세금은 내라. 너네가 이 정도 벌었으면 최소한 우리가 세금을 제해줄게. 제해주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돼 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법인세율이 원래 10%였는데 이제 9%로 낮아졌는데요. 최소한 법인세율은 75% 정도 내라 라는 제도입니다. 개인은 이제 35%인데 그냥 35%라고 하면 되게 높아 보이는데, 너가 나온 그 산출세 만약에 100만 원이 나왔으면 100만 원 중에 35만 원까지만 내라 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조금 더 최저한세 제도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기업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기업 업무추진비는 접대비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게 명칭이 바뀌었어요. 명칭만 바뀌고 성질은 똑같습니다. 성격은 기준금액이 중소기업은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추가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재무 개선 및 구조조정 단계. 이제 여기에서는 이건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소기업과 통합에 대한 세제 지원,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2월 과세.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법인 전환 이 부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채무 면제 이익 과세 특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자주 쓰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창업 단계 세제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는 이 중 가장 중요한 창업 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원이 너무 파워풀해서 내년부터 조금의 개정이 있어요. 그래도 내년까지는 아직 기회가 있는데 26년부터는 아직은 개정안이긴 하지만 26년부터는 혜택이 많이 줄어듭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이 가장 일반적인데요. 한때는 이제 이걸 몰라가지고 다들 놓쳤는데 이제는 많이들 알고 혜택을 누리고 계십니다. 감면 대상은 창업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창업벤처기업,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이고요. 감면 금액이 창업 후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 또는 10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정책이 되게 파워풀하죠. 내가 만약 세금이 1억 나왔다 하면 1억 전부를 내가 100%이면 전부를 감면해줍니다. 대신 이제 지역에 따라서 이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수도권 과밀역세권 외에서 창업을 하였을 때 청년이라면 100% 감면 그리고 청년이 아니면 50% 감면인데 수도권 과밀역세권역 내에서 창업을 했으면 청년은 50% 감면, 청년이 아닌 경우에는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금의 8천만 원 이하인 청년 외의자는 수도권 과밀역세권역에서 창업을 했다면 그것도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수익금액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신성장 서비스 업종, 보통 소프트웨어 등 이제 업종에 해당되는데요. 3년간 75% 감면, 그 뒤로 2년간은 50% 감면이 가능하고요. 근로자 추가 고용 시 추가 감면이 최대 50% 더 가능합니다. 내가 만약 청년이 아니고 수도권 과밀역세권역 밖에서 창업했다. 나는 그러면은 50%만 감면. 그럼 나는 세금이 만약에 5억이 나왔다 하면 2억 5천만 내는. 그래도 되게 크죠? 근데 내가 만약에 상시 근로자, 그러니까 4대 보험 내는 그 근로자들을 고용했다라고 해서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했으면 추가로 최대 50%까지 감면 가능하다. 그러면은 만약 내가 그랬으면 10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제도는 진짜 파워풀해요. 그래서 최근에 유튜버 어느 분이셨죠? 어느 분이 이제 방송에서 잘못 얘기하셨죠? 그 송도에서 자기 사업자들이 왜 유튜버들이 왜 송도에서 많이 창업하는 줄 아느냐? 송도는 이제 100% 감면이니까 유튜버 분들은 솔직히 비용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은 3억이면 3억 그대로 다 이제 세금을 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25년도부터 아직 개정안이 통과는 안 됐는데요. 총 감면 한도를 5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꽤 크죠? 5억까지 나오려면 되게 어렵거든요. 세금이. 그래서 거의 최소 10억은 넘게 버셔야 되는데 이익으로만 10억이 넘게 버셔야 되는데 유튜버들은 그게 가능하니까 이제 그분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면이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요즘 세무조사가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창업 중소기업에는 대상 업종이 있는데 이건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대상 업종과 대부분이 유사하나 조금 차이가 있어요. 대부분 근데 웬만해선 받으실 수는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음식점업은 중특 감면은 안 되지만 첫 창업할 때 창업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 감면 가능한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제조업, 통신 판매. 원래 저희 도소매업은 안 돼요. 뭐 마트라든지 이런 거 도소매업이잖아요. 도소매업은 안 되는데 내가 전자상거래업은 도소매업에 속하지만 통신 판매업으로도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우리가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데서 물건을 파실 때 가능하시고요. 우리 뭐 컨텐츠 개발한다. 뭐 유튜버 어떤 걸로 창업을 하시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가능한 창업 그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업종 코드로 창업을 하시면 감면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사업시설 관리업, 뭐 정보통신업, 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업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됩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수도권 가미력 조건 외의 지역이 어딜까요? 이렇게 보시면 보통은 수도권이라고 하시면은 우리 서울, 경기도, 인천인데 거기에서도 과미력 조건이요. 그러니까 인구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유입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정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서울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는 일부동만 해당되고요.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저희 여기 있는 인천도 해당이 돼요. 근데 인천은 예외 지역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인천에서 부평동에서 창업을 했다. 라고 하시면 수도권 과미력 조건력에 해당돼서 청년은 50%만 해당되고요. 청년이 아닌 경우에는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천의 경우에는 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구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이제 송도라든지 청라예요. 청라 같은 경우에도 그 구역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과미력 조건역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인천 이외에서 만약에 창업을 한다고 하시면은 청년이 아니시면 감면을 못 받지만 여기 지역에서 하시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즘 이제 세무조사가 제가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나는 부평동에 사는데 내가 그냥 송도에다가 사업장을 냈어요. 공유 오피스 요즘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나는 거기를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리고 나는 세금을 1억 받고 2억 받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나는 50% 받을 거를 100% 받았어요. 요즘 이거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왜 많이 나오냐면 그러면은 그 사무실은 그냥 주소, 이제 가짜 주소인 거잖아요. 내가 그냥 감면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근데 이게 법의 취지는 내가 직접 여기서 사업을 해라, 이 지역에서 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인천은 그나마 송도는 가까우니까 자주자주 가실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서울 사시는 분들이 용인으로 내시거나 뭐 지방 부모님 댁에 내시거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고서 이제 감면을 몇 억씩 받으시는 거죠. 이제 그게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만약에 공유 오피스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여기에서 내시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송도에다 그러면 공유 오피스로 창업을 냈다라고 하시면 거기를 직접 출퇴근을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주 3, 4회는 주 3회 정도는 이상은 출퇴근하셔야 되고요. 출퇴근 기록 남기셔야 되고요. 거기에서 IP 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다 뜹니다. 홈택스에서 다 확인돼요. 그런 것들 증거 남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 근처에서 카드 다 쓰셔야 돼요. 내가 일을 했으면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택배가 그쪽으로 받을 수도 있고 우편물이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서 근처에 이제 거기 그 사무실에서 일하는 그 사진들 이런 것들도 남기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다른 요건이 없어요. 되게 심플해요. 창업 그 기준만 맞으면 내가 2억이든 3억이든 다 해주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실인 거예요. 손해를 보고 해주는데 너네가 그렇게 공유 오피스에서 그렇게 주소만 내고 해라 하면은 이건 취지랑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세무조사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이용하시려면 절대 꼼수 안 된다는 거. 제가 말한 이 정도의 그 증빙이 최소한의 증빙입니다. 이거 다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오케이가 아니라 최소한의 증빙이에요. 이 정도의 노력은 하셔야 내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의 범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창업이랑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법에서 정해지는 건데요.
이제 창업이 이제 막 그냥 그럼 나는 사업자 냈다가 폐업하면 되나? 그런 게 아니라 세법에서 정하는 창업이라는 정의에 이제 부합해야 됩니다. 창업이란 이제 말 그대로 내가 이 사업을 처음으로 했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합병, 분할, 현물출자 등 사업 양수도를 통해서 승계하는 경우 안 되고요. 종전의 사업에 사용했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안 됩니다. 사업에 이제 만약에 우리가 김밥집 하던 곳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를 다시 인수받아서 운영해요. 그 사람은 이미 폐업을 했고 나는 거기서 김밥집을 다시 해요. 그러면은 이런 창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는 김밥집을 처음 했지만 창업이라고 볼 수 없고요. 그리고 내가 하던 사업을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도 창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했다. 이것도 창업이라고 볼 수 없고요. 이걸 이제 가장 조심해야 되는데요. 내가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사업자를 하나 냈는데 다른 거 하나를 거기다 업종을 추가했어요. 근데 그게 더 많아진 거예요, 매출이. 이제 업종이 이제 생장소별로 달라지니까 이때에는 그 추가한 업종이 첫 창업에 해당되더라도 사업 확장으로 보아서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 낼 때 업종 추가하는 거 되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업자 주소로 다시 사업자 등록증을 내셔야 돼요. 그럴 때에는. 그래서 이때에는 다른 사업자를 다른 위치에 내면 이제 법령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실질이기 때문에 업종만 참가면 되는 업종으로 해두고 기존 사업과 거래처 동일하다면 이거 다 걸립니다. 간면으로 보실 수 없고요. 실제로 새로운 사업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예전에 나는 광고 대행업을 했는데 이제는 나는 청소업을 시작했어요. 이거 창업에 해당됩니다. 업종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만약 한식집을 했다. 일식집으로 다시 다른 곳에 창업을 했다면 이럴 때 서로 다른 업종으로 보아서 창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통계법을 보셔야 되는데요. 통계법에 있는 제22조 규정에 의해서 이제 세 분류, 네 자리 수를 기준으로 이 네 자리 수에서 뭐 3253, 3256 이런 식으로 숫자가 다르다 하면은 업종이 다르다고 봐서 창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걸로 창업을 보셔야 되고 내가 만약에 창업한지 나는 안 한지 모른다 하시면 나는 과거에 냈었던 그 사업자 등록증의 폐업증명서나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업종이 어떤 게 있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나는 과거에 전자상거래 냈는데 냈다가 바로 폐업했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매출 있었다. 창업 안 됩니다. 그러면. 근데 내가 매출 매입 없이 그냥 나는 만들어놨다가 바로 죽였어요. 근데 매출이랑 매입이 반드시 없어야 돼요. 반드시 없어야지만 그럼 그냥 너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냈다가 없앴구나 라고 해서 그거는 창업으로 조사관이 봐주기도 합니다. 근데 매입이 있었다 하시면 어려워요. 봐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세액들이고요. 짤막하게만 이제 짚고 넘어갈 텐데요. 마지막에 이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인데요. 이게 되게 좋은 혜택처럼 보여요. 왜냐면 근데 조삼모사가 될 수 있는 혜택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5억 원 증여세가 보통 5천만 원만 넘으면 바로 10%가 부과가 되는데요. 10%에서 이제 50%까지. 근데 얘는 5억 원까지는 그냥 증여세가 없는 걸로 공제하고 그 초과액은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한대요. 근데 나중에 상속재산으로 다시 정산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다시 정산이 되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상속세 폭탄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좋은 제도일지 아닐지는 본인의 사업의 그 아이템이라든지 나의 자신감 이런 것들을 보고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및 자금 조달 지원 단계에서는 5가지 세액공제나 이 소득공제가 대표적인데요. 연구개발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통합투자 세액공제,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이제 텔레비전이나 우리 이런 것들 영상 제작할 때 발생하는 비용들이요. 그리고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이런 것들 법인세에서 이제 공제되는 것들이고요.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이제 이거는 이제 내가 개인 사업자인데 보통 개인 사업자는 아니면
고소득 연봉자분들이 많이 쓰세요. 왜냐하면 소득공제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의 10% 또는 30%, 70%, 100% 정도 소득공제를 받게 되니까요. 이거는 실생활에서 지금 여기서 저희가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거는 통합투자 세액공제과 공제와 벤처투자 소득공제가 가장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통합투자 세액공제는 그나마 이제 여기서 받기 쉬운 세액공제예요. 그래서 이제 웬만해선 모든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자산은 중고는 안 돼요. 이게 신품으로만 구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게 법에서 열거한 자산을 구입해야만 적용이 가능하고요. 왜냐면 이게 취지가 중고는 우리의 그 경제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비 활성화도 같이 시킬 겸 너네가 소비 촉진할 겸 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신품으로 구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토지나 건물, 구축물, 이제 인테리어 같은 것들 설치하거나 차량이나 비품 같은 경우는 해당 안 되시고요. 기계장치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지식재산권도 이제 투자세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십니다. 이제 업종별로 이제 공제 대상 자산이 범위가 있는데 건설업 같은 경우 이런 경우로 되어 있고요. 저희 보통 이제 중소기업은 이제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라든지 도소매업, 이제 지게차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은 운수업만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보통 받을 수 있는 게 그냥 기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트북 이런 건 안 되시고요. 그래서 해당 업종에 이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구입할 때 최소 10%, 투자 금액의 10%가 공제 가능하니까 되게 큰 혜택입니다. 그 다음 사업단계 지원 내용을 보시면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이 10%에서 30% 한도 내에서 감면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보통 중기업은 안 되고요. 근데 중기업이 되려면 저희 대충 매출액이 50억, 100억 이 정도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웬만해서 다들 이제 소기업으로 들어가시는데 소기업일 때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노트라든지 연구계획서, 연구진행과정, 결과보고서 등 정말 자세하게 정리랑 집행내역, 영수증들이 다 붙여있고 그런 것들 증빙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한때 되게 유행했어요. 보험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사장님 세금 많이 나오세요? 연구소만 설립하고 우리 이거 R&D 세액공제 받으면 우리 몇 천만 원은 금방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데 이걸로 장난친 지금 보험 영업사원들과 사업자분들이 너무 많아서 세무조사가 진짜 빈번하게 들어와요. 그러면 보험 영업사원들이 세무조사 나오면 저희가 다시 다 연결해 드릴게요. 연결은 해요. 연결은 하는데 수수료 받고 연결합니다. 수수료 어차피 받고 연결하고 그 사람들이 절대 책임져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으시기 이전에는 꼭 전문가랑 상담하셔가지고 이제 조심해서 적용받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작년에 내가 이익이 나서 법인세나 이런 소득세 납부했는데 올해 결손금이 발생했다 하면 원래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이익에서 결손금을 차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작년에 냈던 법인세 결손금만큼 돌려주겠다는 제도인데요. 중소기업은 최저한세 우대 적용해서 세금을 7%만 번 돈에서 7%만 낼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한세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최저한세 적용되지 않는 세액감면 제도들이 있을 때는 해당 제도도 적용 안 됩니다. 이 최저한세 제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청년창업 100% 감면 받으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 최저한세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세금이 5억 나왔다. 5억 전부 다 감면됩니다. 되게 파워풀합니다. 원래 최소 내가 법인이라면은 700만 원은 내야 되는데 최소 7,700은 내야 되는데 700 또는 7,700 내야 되는데 이 최저한세 제도를 적용받지 않아서 그냥 1억 전부를 안 내도 되고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혜택이 좀 준다고 하는데 개정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직 이제 협의 중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렇고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이것도 제도도 되게 파워풀하고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나중에 지금은 뭐 세금 많이 안 내셔도 되면 4대 보험료가 더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4대 보험료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근데 내가 세금도 많이 내잖아요. 그러면 꼭 프리랜서로 하시는 것보다는 4대 보험 직원들을 고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청년 한 명당 1,450만 원, 청년 외는 850만 원씩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이것도 대표적인 이제 경정청구 아이템으로 이제 한때 유행을 했었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혜택이 되게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고용을 되도록 정규직으로 고용해라라는 제도이고요. 이제 기업 업무 추진비도 기본 2,400에서 중소기업은 3,600으로 이제 확대해 주었습니다. 왜냐면 우리 중소기업은 대기업한테 접대 받을 일이 있을까요? 할 일이 있을까요? 접대할 일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접대비를 중소기업에 한도를 올려주었고요. 그래서 중소기업 대송금 특례 규정 이거는 사실상 소득세나 법인세로는 되게 많이 처리를 잘해줘요. 비용으로 그거는 처리를 잘해주는데 부가세를 이미 냈는데 이거 낸 거 진짜 안 돌려줍니다.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데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도 인정을 안 해주고 있어요. 조사관님이. 그래서 왜냐면 이게 정부에 이미 호주머니에 돈을 냈기 때문에 법인세 비용이나 이제 종소세 비용은 내가 아직 안 낸 거에서 비용 처리를 하기 때문에 세금이 내가 그냥 추가로 납부하면 되거나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부가세는 내가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잘 안 해줘요. 정부에 이미 호주머니에 들어간 걸 다시 빼내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손세액공제는 잘 어렵다, 잘 안 해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것 아니면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회수기 2년 이상 지난 경우 대손 처리 가능합니다. 이럴 때 이거 그러면 내가 3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그럼 나 이거 그냥 지금 할게요. 안 됩니다. 경정청구로 다시 신고 들어가야 돼요. 딱 2년이 됐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다시 신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수도권은 거의 이제 소기업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여기 수도권에 해당이 되고요. 수도권 과밀약자권역이랑 좀 다릅니다. 기준이. 수도권은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수도권에 해당돼서 송도나 산업도시 다 수도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기업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10%인데요. 그리고 제조업이나 운수업,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2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합법적으로 되게 파워풀하게 이제 세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금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까 이런 것도 꼭 알고 계셔서 종합소득세 때 이제 꼭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 단순히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이런 혜택들을 다 많이들 받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꼭 놓치지 않고 받으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 이제 저희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저는 개인 사업자는 이걸 필수로 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사업 시작 시 시작하고 사업자 등록증 나오자마자 세팅해 둬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이랑요.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모든 혜택들이 이 두 가지, 이 5분도 안 걸리는 이 두 가지 행태 때문에 못 받아요. 이 혜택을. 정말 저희도 이거를 못 받아서 1억 내신 대표님도 계세요. 근데 1억을 안 내셔도 되는데.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해서 내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관리를 하면은 내자마자 바로 이제 가입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넘어오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신고들이라든지 뭐. 근데 이거를 저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딱 5분만 투자하시면 내가 지금 대상 아니더라도 언제 법이 바뀔지를 모르고 언제 사업자 형태가 바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하시는 거를 세팅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발급 의무가 있으시면 반드시 가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개인 사업자는 소비자 상대 업종 중 직접 매출 2,400만 원 이상인 자, 의사, 약사, 수의사, 의료보건 용역 제공자, 그리고 전문직,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전자상거래업, 학원, 숙박 및 음식점, 헬스장 등 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열거할 수도 없고 계정도 되게 잦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 개시 60일 이내에 꼭 하시면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에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 란이 있어요.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 가입하시겠습니까? 라는 거기에 체크를 해두셔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일단 기본적인 세팅이 아니오로 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그거를 꼭 예로 체크해 주시고요. 법인 사업자는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이제 3개월 이내 꼭 이 의무 가입 기간에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가입 기간 늦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창업 감면 혜택 이런 것들 못 받습니다. 그래서 가맹점 가입 시 불이익은 가입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기한 내 가입하지 않는 경우 이제 가산세나 또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소비자 상대 업종에서 올린 매출 금액에 대해서는 1%의 가산 금액, 소득 금액 아니고요. 매출 금액이에요. 1% 굉장히 큽니다. 매출 금액이 1%이니까 내가 실제로 이 거래를 통해 남은 순이익이 100만 원일지라도 가산세가 1000만 원 나올 수도 있어요. 나 박리대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100%, 550% 감면해주는 거 혜택 못 받고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10% 그냥 이거는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사업자라면 또 단순경 비율이라는 걸로 되게 전화 한 통으로 저희가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금 영수증을 하는 경우는 각각의 주체마다 이제 이유가 다른데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제 이제 13월에 월급이라고 해서 연말정산 때 받는 그 소득공제 때문에 이제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받고요. 이제 보통은 현금 영수증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는 15%보다 훨씬 높습니다. 사업자는 이제 부가세 신고 시 이제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는 지출증빙으로 받으셔야 되고요. 소득세 신고 시에는 이제 필요경비 공제를 받으려고 하고요. 이제 국세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죠. 국세청에선 현금 거래 탈세를 막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애초에 등장을 한 게 연말정산 소득공제라는 혜택을 왜 주냐라고 하면은 이 소비자 너네가 이 사업자들을 감시해라. 왜냐면 사업자들은 무조건 신고 안 하고 싶어 하니까요. 저희도 가끔 가다가 듣죠. 이제 부가세 하시면 10% 더 내셔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냥 현금으로 하시면 더 싸게 해주고 저희도 자주자주 보는 건데요. 이런 현금 거래 탈세를 막기 위해서 왜냐면 국세청이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라는 혜택을 주고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라 라는 감시제도, 감시 역할을 이제 시민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맹점 가입은 1분밖에 안 걸려요. 1분 만에 이제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하시면 되시니까 만약 아직 안 하셨다 하시면 내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홈택스 화면이 조금 바뀌었어요. 바로 저번 주에 바뀌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업로드를 못했는데 홈택스 화면이 자주 바뀝니다. 그냥 현금 영수증 발급이라고 검색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으니까요. 로그인해서 여기서 이제 진짜 1분도 안 걸려요. 아니면 전화로 이렇게 하셔도 되니까요.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사업용 계좌. 사업용 계좌라는 말은 아마 이제 잘 못 들으셨을 거예요. 보통 사업용 계좌를 우리가 생각하기에 은행이나 이제 이런 금융기관에서 개설을 하고 이제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사업용 계좌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사업자 명의로 한 게 아니라 개인 사업자는 내 명의로 그냥 된 것도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개설한 거면요. 그래서 하나의 계좌를 여러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사업장별로 2개 이상의 계좌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라고 해서 대부분 이제 은행 가서 회사 상호가 나와 있는 그런 계좌를 이제 등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거랑 다른 개념입니다. 이제 사업용 계좌는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한 내 명의로 된 계좌이면 상관없고요. 그럼 이제 이걸 우리는 왜 그럼 굳이 나는 은행 가서 사업자 통장을 만들어요? 그래 하면 이건 은행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다운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공인인증서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 세무서 가서 보안카드 발급 받으셔가지고 보안카드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이제 이 인증서로 하시는 게 좀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많이들 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내가 근데 그런 계좌가 필요 없다. 나는 뭐 전자상거래업이나 이런 것들은 그 세금 계산서 발급할 일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러시다면 그냥 내 개인 명의로 이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되는 거는 복식부기 대상자 이 의무가 있는 전문직인 경우나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인데요. 이제 일정 복식부기 의무자는 이제 일정 그 기준에 해당되셔야 됩니다.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상,
제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연간 매출 1억 5천 이상, 부동산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이제 학원 같은 경우 말하면 7,500만 원 이상입니다. 기준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되게 금방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매출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업자 등록하자마자 그냥 바로 홈택스 들어가셔가지고 사업자 등록증 나오면 바로 등록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사업용 계좌 미개설 시 이제 불이익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 가산세가 부과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중특 감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등 조세 지원 감면 혜택이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혜택이 크니까 그런 것도 유의하시고요. 내가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 분들, 이런 분들은 프리랜서 3.3% 아시죠? 이걸 가지고 계시면 7,500만 원 이상에 해당이 되시면 사업용 계좌가 등록 안 하시면 이거 가산세 나오십니다. 그러니까는 마음 편히 등록해 두시는 게 마음 편하실 거예요. 사업용 계좌도 계좌 방법도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이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간단해요. 홈택스 로그인 하셔서 이제 국세증명 사업자 등록에 세금 관련 신청, 신고 분야에 있고요. 아니면 검색을 하셔도 돼요. 사업용 공익법인 계좌 개설 해지. 이거를 검색을 하시면 금방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화면이 두 개예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내가 만약에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라고 하시면 주민등록번호로도 하시고 사업자도 있다 하시면 사업자로도 하시고 두 개 다 하셔도 됩니다. 두 개 다 하시고서 이게 되게 근데 그 신청하는 화면이 조금 별로예요. 그래서 조회하기를 눌러요. 먼저 조회하기를 눌리고 그 다음에 조회된 게 없다라고 나오면 그때서야 계좌 추가를 하시고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복식부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냥 사업 개시하셨으면 바로 사업용 계좌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내가 복식부기 의무자 되면 그때 해야지 굉장히 많이 까먹어요. 진짜로 저희도 이번에 거래처들 이제 보통은 7월달 전까지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기간까지 하기가 은근히 많이 잊어버리니까 지금 생각나셨을 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내 개인 계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계좌는 이제 사업용 계좌가 아니라서 그래서 상호로 내가 발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에 등록을 안 하셨으면 사업용 계좌 아닙니다. 법인은 상관없어요. 법인은 어차피 개설하자마자 사업용 계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간략하게 이제 개념 정리하고 부가세에서 가장 중요한 매입 자료랑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가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사업을 하면은 흔히 종합소득세랑 부가세랑 진짜 많이들 헷갈리세요. 저번에 세금 냈는데요? 라고 하면은 그거는 종합소득세예요, 대표님. 이번에 왜 또 세금 나와? 이거는 부가가치세예요. 되게 많이들 많이 헷갈리세요. 그러면 우리는 세금을 총 얼마 내냐? 만약에 내가 사업이 잘 되거나 내가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사업자다라고 하시면 세금을 부가세 4번,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1번. 근데 종합소득세도 두 번은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거의 많게는 6번 정도 내실 수 있습니다. 세금 내다가 끝난다는 말이 되게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는 또 그리고 이제 종합소득세랑 조금 달라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는 이제 직접세라고 불려요. 그리고 부가세는 간접세라고 불리는데 이 차이가 뭐냐면 직접세는 나 그리고 간접세는 내가 아닌 그냥 내가 납부를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이제 직접세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는 내가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 정말로 내 호주머니에서 빼가는 돈인 거고요. 부가세는 고객이 나한테 먼저 냈어요, 돈을. 우리도 이제 마트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뭐 쿠팡이라든지 이런 데 사셨을 때 보면 부가세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영수증을 보시면 우리는 이미 부가세를 내고 사온 거예요. 내고 사왔는데 고객들도 똑같아요. 내가 물건을 했을 때 부가세를 내고 내가 판 거예요. 그리고 이 고객돈이 나한테 들어왔지만 난 이거 잠깐 맡아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또 내주는 거죠. 근데 나라는 이제 부가세의 계산 구조로 보면 매출세액에서 그래서 매입세액을 빼줍니다. 하지만 내가 고객한테 다 받았지만 나도 누군가한테는 고객이잖아요. 내가 사업을 할 때
나도 누군가한테 뭘 사오잖아요. 원재료를 사오던지 상품을 떼오던지 아니면 정하다못해서 세무사 수수료라도 떼던지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를 나도 납부를 하고 해주는데 그거를 빼고 낸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라 소비자, 사업이자의 부가가치세를 대신해서 납부해 주는 것입니다. 사업자 유형은 일반가세자랑 간이가세자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되는 사업을 이제 했을 때 얘기입니다. 내가 부가세가 안 붙는 사업을 할 때에는 상관은 없어요. 즉 면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없으십니다. 근데 면세 사업은 하시는 분들이 많진 않으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붙는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해당되는 얘기이신데 사업자 유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반가세자랑 간이가세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일반가세자예요. 일반가세자는 뭐냐면 1년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이에요. 원래는 4,800만 원이었는데 8천만 원으로 코로나 때 한 번 더 상향이 됐고 올해 7월에 한 번 더 이제 올해 7월에 한 번 더 상향을 해줍니다. 1억 400만 원으로요. 그래서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일반가세자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사업주랑 거래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상대방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가세자로 등록을 많이 하십니다. 일반가세자는 이제 공급가액의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을 구입하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B2B 거래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일반 과세자로 등록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연간 매출이 8천만 원 죄송해요. 1억 400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가세자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가세자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액 계산은 매출액의 10%를 곱하고요. 그 다음 매입세 빼서 납부세액이 됩니다. 네, 보통 이제 그러면은 부가가치세가 보통 많이 나올까요? 업종별로 되게 달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도소매 업종이면은 한 30에서 40% 정도, 그러니까 정도 기본적으로 제가 만약에 뭐 100만 원에 팔았다 하면은 10만 원의 매출세액이 나오는데 3, 4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 내가 근데 그 해에 매입이 되게 많았다라고 하면은 뭐 20%대 2만 원 정도 아니면 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서비스 업종이다. 나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나 인건비 장사하는 곳이에요. 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업종이나 저도 똑같아요. 저도 들어가는 비용이 없죠. 왜냐면 재료비가 없으니까. 근데 저도 들어가는 비용은 인건비, 직원들이 인건비밖에 없어요. 비용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인건비밖에 없는데 인건비는 부가세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저도 제가 번 돈에 고객분들이 저한테 준 부가세에 거의 대부분 납부합니다. 한 90%대를 납부를 해요. 건설업도 거의 90%대이고요. 그럼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를 통장에 따로 모아두질 않으면 되게 힘들어요. 한 번에 많이 내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라고 하면서 저도 카드로 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생각을 못하고. 왜냐면 이미 제 통장에 들어오면 제 돈 같아요, 되게. 그래서 보통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부가세 90%대 나오는 분들이 내가 적자여도 부가세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적자여도 매입이 없는 것뿐, 매입은 발생해도 매출 대비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최소한 더 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적자여도 부가세는 나올 수 있다. 이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부가세 많이 나오는 업종이다라고 하시면 마음 편히 부가세 통장을 하나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부가세 못 내시는 경우도 많아요. 체납하시는 경우도 많으셔서요. 그래서 간이가세자에 대한 정의도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가세자는 일반 가세자에 비해서 조금 영세하다고 봅니다. 너네가 영세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혜택을 좀 더 줄게. 그래서 일반 가세자를 얼른 따라가자. 이거입니다. 간이가세자는 1년간의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가 이제 기본 요건입니다. 그러면 부가세를 이제 어떻게 계산할까요? 매출액 곱하기 업종별 부가율 15%에서 40% 곱하기 다시 10%를 해줍니다. 그러면 간이가세자는 아까 일반가세자는 무조건 10%였잖아요. 간이가세자는 1.5%에서 4%, 많아야 4%입니다. 4%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에서 공제세액, 매입세액을 빼주고 그 다음에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업종별 부가율은 업종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사업 그 전문가 및 기술 서비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40%대에 속하고요. 도소매업은 15%대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왜 이렇게 해주냐 하면 일반 가세자들은 어쨌든 매출액이 좀 더 큰 사람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막 시작했는데 저 사람이랑 100만 원, 100만 원 물건을 똑같이 사왔어요. 근데 나 100만 원에 저 사람 100만 원에 팔고 나도 100만 원에 팔면 당연히 대기업 걸 사가겠죠? 근데 저 사람은 100만 원에 팔아도 나는 95만 원에 팔 수 있는 거잖아요. 부가세를 그만큼 적게 내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적게 조금 더 그 가격 경쟁력을 갖춘 다음에 그래서 이익을 만들고 조금 더 커져가지고 그 다음에 붙어라. 그렇게 라는 그 취지 아래에서 이제 간이가세자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간이가세자는 국세청이 이제 부가세 매길 때 이런 혜택을 주고요. 대신에 간이가세자랑 일반가세자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또 사업 형태별로 되게 달라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일반가세자가 이제 불리하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사례를 보시면 국내 매출액 8천만 원 부가세 별도, 매입액 4천만 원 부가세 별도, 매출은 카드나 현금 영수증 처리하였다. 이 업종은 전자상거래를 운영하고 있고 전자상거래는 15%, 업종별 부가 1.5%입니다. 그래서 일반가세자는 8천만 원이었을 때 800만 원의 세금이 붙습니다. 그리고 간이가세자는 1.5%니까 132만 원. 일단 여기서 되게 많이 차이 나죠. 매입액이 4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얘는 그대로 10%가 공제가 돼요. 400만 원. 네, 간이가세자는 0.5%입니다. 여기서 되게 많이 차이나요. 내가 매입액이 되게 많은 업종이다라고 하시면 간이가세자 하시면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꼭 계산해 보시고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매입세액 22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카드나 현금 영수증 했을 때 부가세에서 유일하게 이제 세금 혜택이 있는데 매출액 10억이 안 넘는 개인 사업자만, 법인 사업자 안 되고요. 개인 사업자만 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했을 때 1.3%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114만 4천 원 둘 다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간이가세자는 납부할 세액이 4만 4천 원인데요. 일반 가세자는 285만 6천 원입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차이 나죠? 그래서 간이가세자는 마이너스가 나와서 아예 환급이 없고요. 그래서 간이가세자는 납부할 세금이 없고 돌려받을 세액도 없습니다. 일반 가세자는 285만 6천 원을 내야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차이 나니까 이게 쌓이면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가 더 유리할지는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이가세자는 그래서 환급이 불가능해요. 그것도 내가 인테리어나 뭐 이런 걸로 돈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하시면 그래서 일반 가세자로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나는 수출을 해요. 이베이나 뭐 쇼피나 이런 거 하실 수도 있죠. 그래도 내가 간이가세자가 유리한가요? 했을 때 이때에는 모두 이제 해외 매출이다라고 보고 이제 계산을 하면요. 매출세액이 둘 다 0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영세율이라고 해서 영세율도 세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세율은 있는데 그 세율 퍼센티지가 0%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반 가세자일 때도 매출세액이 당연히 0원, 매입세액도 0원이에요. 근데 내가 국내 매입액이 4천만 원이 있었어요. 왜냐면 상품을 매입하고 줘야 되니까. 그럼 나는 400만 원 아까 빠지죠? 근데 간이가세는 22만 원 빠져요. 여기서도 큰 차이가 나는데 간이가세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환급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가세자는 40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해외 매출이 되게 많아질 거다. 해외 매출이 많다라고 하시면 일반 가세자가 유리하고요. 무조건 일반 가세자가 유리하고요. 나 그러면 유튜버는요? 유튜버 일반 가세자가 유리합니다. 영세율이에요. 외국 기업이죠. 그래서 나는 근데 스마트 스토어나 국내 매출이 쿠팡 이런 게 더 많다 하시면 간이가세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나는 음식점업 간이가세자가 유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 인테리어가 얼마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안 들었다라고 하시면 간이가세자가 더 유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고객 중에 한 분이 간이가스라로 하시고 그냥 인테리어 낸 것도 그냥 공제를 안 받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1년 만에 이제 음식점이 매출이 10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몇 천만 원 나왔는데 간이가스로 한 몇백만 원밖에 안 내셨습니다. 되게 차이가 이렇게 클 수도 있어요. 대신에 무조건 다음에 7월 달부터는 일반 가세자로 넘어가는데 그래도 내가 언제 이렇게 했나에 따라서 이 기간별로 좀 돈 벌 그 기간 좀 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외 매출 비중이 더 크다. 나는 매입세액이 더 크다. 해외 매출이 실제로 비중이 크신 분들은 부가가치세 이렇게 환급 받으시는 걸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일반 가세자가 더 유리하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아니면 부실기재, 세금계산서 미수치, 사실과 다르게 적힌 매입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 그럴 수 있고요. 공급자 등록번호 가장 중요합니다. 공급자 등록번호가 제일 중요해요. 작성년 월일이랑요. 그래서 공급자 등록번호 맞는지 전자세금계산서일 때는 문제가 없는데 종이로 받으실 때 공급자 등록번호 일부러 틀리게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종합소득세는 비용 처리를 해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세무조사가 거의 안 들어옵니다. 내가 성실사업자가 됐을 때는 세무조사가 많이 들어와요. 대표적인 게 병원들은 웬만해서는 성실사업자가 되시는데 매출액이 5억이 넘어가니까 이제 근데 내가 성실사업자가 도수매업이 되려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30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매출액이 넘어야 이제 성실사업자들은 너네가 성실하게 신고했냐 안 했냐를 보려고 이제 세무조사가 들어오는데요. 그런 경우 외에는 이제 아니면 내가 맨날 1,000만 원, 2,000만 원 벌었다고 나는 신고를 했는데 어느 날 내가 갑자기 8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10억짜리 아파트 샀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럴 때 이제 세무조사가 들어오는데요. 그런 경우 말고 부가세는 소명이 정말 자주 들어옵니다. 10만 원, 20만 원으로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 고객도 90%대였어요. 그러니까는 부가율이 거의 90% 그러면 거의 다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천만 원을 냈는데도 부가세 소명이 들어왔습니다. 너네 이거 카드 내역 상세하게 다 내라. 이렇게 소명이 들어왔어요. 그 정도로 부가세는 왜 그러냐면요. 종합소득세는 그냥 전체적인 숫자를 넣어요. 그래서 그 장부를 만들고 전체적인 숫자를 넣는 건데 부가세는 카드 건별로 들어가요. 카드 번호 들어가고요. 거기 내가 긁었던 거 사업자 등록번호 들어가고 사업자 등록번호 들어가면 당연히 국세청은 알아요. 여기가 어떤 업종인지, 여기가 음식점업인지, 어떤 그 백화점인지, 아울렛인지, 단란주점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 들어가고요. 일, 그리고 금액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는 소명 요구가 정말 자주 나오니까요. 보수적으로 넣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부가세에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법인 대표자가 이제 사용하는 아파트 냉장고, 홈시어터, 비품 구입에 있는 매입세액 못 받는다. 당연하죠. 대표자 본인을 위한 거니까. 대표자가 뭐 급여를 받았다고 해도 직원 복지 아닙니다. 사업자가 골프회원권 취득한 경우 뭐 직원을 위해서 하면 괜찮은데 이게 직원을 위해서 했다라는 것보다 보통은 접대하기 위해서 뭐 같이 쓸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거의 공제를 안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뭐 주식 매각 관련된 거 주식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없으니까 안 됩니다. 근데 이 외에도 개별 서비스 과세 대상 자동차 구입 자동차는 진짜 많이 여쭤보세요. 이제 이거를 공제를 받을 수 있냐 없냐입니다. 그래서 매입세에 공제되는 차량이 있어요. 9인승 이상 승용차나 승합차 보통 카니발 9인승을 많이들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경차 이제 뭐 저희 캐스퍼라든지 레이 이런 것들이고요. 전기차 이 그냥 전기차 아니고요. 이 조건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125cc 이하 오토바이, 화물자동차, 스타렉스 이런 것들만 매입세 공제가 되고요. 그렇다고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고 해서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비용 처리는 됩니다. 그래서 승용차나 SUV 이런 것도 되고요. 캠핑용 자동차 등록증에는 트럭으로 나오는데 캠핑용으로 또 다 뜹니다. 안 돼요. 절대 공제 받으시면 금방 연락 옵니다. 무조건.
그래서 125cc 초과하는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 이런 그냥 업종에서 사용하는 영업을 위한 것들은 다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차량하시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나 현금급이 나아요? 아니면 할부가 나아요? 렌탈이 나아요? 리스가 나아요? 소득금액, 매출액 빼기 매입비용 빼면 남는 소득금액이 1억원 넘어가지 않는 이상 거의 다 무차별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현금이 나는 여유롭다 하시면 현금으로 사시는 게 가장 현금이 덜 나가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세금 절세되더라도 퍼센티지잖아요. 세율은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내가 현금 덜 나가는 게 더 유리해요. 물론 딜러는 리스나 렌탈이 낫다고 할 거예요. 본인이 그래야 더 많이 가져가니까. 그래서 딜러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내 자금 사정으로. 근데 나는 만약에 나 돈이 없는데 무리하게 주택담보대출 이게 더 이율이 싸서 이렇게 할게요. 이거는 따져보셔야 돼요. 내가 비용이 많이 필요 없으면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지만 비용이 부족한데 이제 리스나 렌탈을 할 때에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현금이 여유 있는데 이거를 따로 투자할 것도 나는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현금으로 사시는 게 가장 낫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차량은 이제 주유에서 매입세 공제를 받아주셔야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 넘어오기 이전 세무사무실에서 벤츠 S클래스를 공제 받아버리신 거예요. 그것도 세대나 3천만 원이에요. 벤츠 S클래스 최소 3천이죠. 3억대니까. 그래서 그거를 가산세 최소 20% 붙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4천만 원 정도 다시 토해내셨어요. 근데 이게 1년 만에 오면 그래도 연락이 빨리 오는 거예요. 보통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빨라졌는데 1년 반에서 3년 묵혔다가 옵니다. 그러면 가산세가 매년 8%씩 붙죠. 그래서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입세 공제 안 되는 이제 두 번째 경우에는 토지 관련된 것. 이제 건물 우리가 상가나 이런 거 분양 받았을 때 토지분이랑 건물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건물분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토지분은 안 되시고요. 토지 관련된 건 다 안 되세요.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서 토지 취득원가 구성하는 매입세 다 안 되시고요. 사업 등록전 매입세. 근데 이제 1월 1일부터 6월 30일 중 7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 신청 시 매입세 공제 가능합니다. 2기도 이제 내년 1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 신청 시 매입세 공제 가능합니다. 그거 넘어가고 이제 하시면 안 되시고요. 내가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는데 주민등록번호로 받았다. 공제 안 되십니다. 저희 50분 너무 쉬라고 했는데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5분만 쉴까요? 아니면 10분 쉴까요? 10분이요? 식비가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이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데 여기서 잘 봐주셔야 될 게 사업주 대표자 본인의 식대 절대 매입세 공제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입세 공제랑 사업과 무관한 걸로 가서 원래는 그 사업자 식대가 종합소득세 때 비용 처리도 안 돼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는 종합소득세 때는 그냥 다 넣죠. 이거 안 넣으면 뭐 넣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하지만 부가세는 저희가 아까 건건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음식점은 절대 안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접대비 이제 법인 사업자도 동일하고요. 접대비 성격도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나 거래처랑 같이 먹었어요. 안 돼요. 접대비 성격이라서 그것도 매입세 불공제 안 되니까 개인 사업자가 내가 근로자가 없다라고 하시면 그냥 식대공제 다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하시고요. 대표이사의 식사비는 이론상 법인 사업자는 근로소득을 받고 있으면 매입세 공제가 된다. 실무상 이제 불공제 처리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수도요금은 원래 면세라서 부가세가 없습니다. 전기, 가스, 건물관리비, 전화, 인터넷 사용료, 휴대폰 요금 전부 다 매입세 공제 가능합니다. 휴대폰 요금 같은 경우 개인 사업자들 그 신용카드로 그 결제를 해두시고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다가 등록을 해주세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전기, 가스, 건물관리비 나 집으로 사업자를 냈어요. 그러면 내 원룸 사용료, 내 오피스텔 사용료 비용 처리 되나요? 전입신고 되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주거용이랑 그거 구분 못 하실 거잖아요.
그거는 종합소득세 때 비용 처리도 안 됩니다. 그거 아니시면 정확하게 구분을 해두셔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웬만해서는 처리가 안 되시니까 이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접대비 아까 제가 일반 대중을 위한 광고 선전비, 그러니까 우리가 무차별적으로 막 앞에서 나눠주는 팜플렛이나 뭐 이런 그런 물품들 있죠. 그런 것들은 광고 선전비로 공제가 되는데 특정인에게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접대비랑 유사하다고 해서 매입세에 불공제되고요. 아까 차량 말씀드렸고 컴퓨터, 책상, 의자, 직기비품 당연히 매입세에 공제가 됩니다. 근데 저는 당근으로 샀어요. 당근으로 사면 우리가 사업자한테 산 게 아니라 보통은 개인한테 사잖아요. 개인 우리한테 적격증빙, 여기서 적격증빙이라는 거는 이걸까지 오늘 설명을 못 드릴 수도 있는데 적격증빙이라는 거 우리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여기까지만 들어가요. 여기까지만 적격증빙인데 얘네들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부가세 공제가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얘네들 안 받으면 부가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근에서 샀으면은 이 증빙들이 없죠. 비용 처리는 돼요. 그래도 종합소득세 때의 비용 처리, 법인세 때의 비용 처리는 돼요. 대신에 가산세가 붙을 수는 있지만 비용 처리는 되지만 부가세는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유지비용, 아까 취득했을 때의 공제도 안 되면 얘네들의 차량 주유비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부가세가 그런 것도 안 되고요. 차량 수선비 이런 것들도 다 안 됩니다. 렌트 비용도 다 불공제고요. 우편요금은 우리가 소포나 택배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되지만 우편 등기요금은 불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사용한 거는요. 외국은 우리가 부가세를 안 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낸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외국에서 사용한 그 뭐 경비라든지 이런 게 사업과 관련돼 있으시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때는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 항공권, KTX, 고속버스, 택시요금 전부 다 불공제고요. 전세버스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업무 관련 항공권도 안 됩니다. 대신에 호텔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입장권, 뭐 직원이랑 같이 갔다고 하셔도 불공제되고요. 주차비, 고객 거래처 방문 차량 같은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하시면 공제, 직원 출퇴근용은 불공제가 됩니다. 직장 체육비 공제 가능하시고요. 면세는 당연히 부가세가 없으니까 불공제되고요. 유흥주점, 실내골프장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회식으로 썼다, 그러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썼다, 사대보험 납부하는 3.3% 인건비 나간다고 해서 이거는 직원 아니에요. 이분들은 직원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꼭 4대 보험료를 내가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내주고 있는 직원들만 해당이 되시고요. 그런 직원들을 위해서 썼다라고 하시면 공제되고 그 외에는 불공제 처리가 됩니다. 이제 매입세금 계산서, 매입 관련해서 저희랑 가이드는요. 세금계산서를 잘 받아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때 받으셔야지 매입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제때 못 받으시면 0.5%의 가산세나 아니면 10% 아예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가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해서 이제 신고할 수도 있고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용 신용카드도 우리 홈택스에다 등록하실 수 있거든요. 그것도 등록하는 방법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등록해주시면 좋고요. 본인 카드 이외에 매출점유 수치시 공제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은 이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제 개인이 지난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하고요. 내년, 그러니까 24년도는 내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성실신고라고 해서 제가 매출액이 큰 업종, 큰 이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신고랑 납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소득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 전부를 이제 합산해서 신고해 주셔야 되는데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 배당 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연금 소득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사업도 하는데 나는 근로소득도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있습니다. 양도나 퇴직은 매년 있는 게 아니죠. 자주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분류과세로 별도로 신고해 줍니다.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이자 배당 소득은 분리과세로 이제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국민연금을 받고 난 사업소득도 있어요. 그러면은 종합소득세로 합산해서 신고해 주셔야 됩니다. 근로소득 세 군데 있었는데 나는 어쩌다가 보니 연말정산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면 한 번에 하진 않았어요. 나는 그 한 해 사건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세 개 다 합산해서 신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11월에는 지금이죠. 소득세 중간이납세액을 납부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내가 5월 달에 100만 원 넘게 납부를 했다라고 하시면 이제 납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납부를 했다라고 하시면 50%를 징수하더라도 5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중간이납세액이라고 해서 국가가 미리 돈을 좀 떼가는 거예요. 왜냐면 국가도 계속해서 돈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그래서 미리 돈을 떼는데 너가 얼마를 벌었는지 모르지만 일단 그냥 작년에 50%를 내. 인데 내가 만약에 올해 결손이잖아요. 그럼 신고를 해서 안 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년에 5월 달에는 한 번 더 다시 신고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만약에 내가 안 냈다. 냈는데 난 신고도 안 하고 그냥 안 냈어. 이렇게 할 경우엔 가산세가 붙으니까는 그래도 내가 올해 이익이 발생했다라고 하시면 고지서가 나면 꼭 내주셔야 되고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기한 내에 신고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5월 달까지 신고를 하면요, 사업자 제가 아까 10대나 이런 것들 안 들어간다고 했죠. 원래는 원칙은. 근데 5월 달까지 신고하면 그냥 다 넣어드려요. 다 넣어드리는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5월 달 지나잖아요. 왜냐면은 가끔 가다가 거래처랑 뭐 진짜 접대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는 그런 것들 넣어는 드리는데 5월달이 지나가면요 건건이 다 증빙을 다 해주셔야 돼요. 내가 실제로 뭐 밥 먹은 것도 있을 테고 거래처랑 밥 먹은 것도 있을 테고 이걸 실제로 다 발라주셔야 돼요. 왜냐면 5월달까지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5월달 넘어가면 우리가 기한후 신고라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신고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담당자가 하나하나씩 다 봅니다. 처리 기한도 길고요. 그래서 5월달에 꼭 기한 내 신고하시는 것도 꼭 그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내가 3.3%를 받았다. 프리랜서 분들은 거의 인정되는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물적, 인적 시설 다 안 돼서 인건비도 안 되고 차량 비용도 못 들어가고요. 그러면 당연히 밥 먹은 것도 안 된대요. 그럼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거의 없죠. 그래서 5월 달에 꼭 이제 기한 내에 맞춰서 신고해 주시는 게 좋고요. 바쁘다고 이제 넘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되십니다. 5월 달에 꼭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득금액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득금액은 수익금액과 다르고요. 총수익금액은 나의 매출액을 얘기합니다. 내가 매출액에서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 그걸 이제 필요경비라고 얘기하고요. 그 필요경비를 총수익금액에서 이렇게 차감해 줍니다. 필요경비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품 구입한 금액, 그리고 운반비, 교통비, 건강보험료, 뭐 사업자 대출이 있을 경우, 주택 대출은 안 되고요. 사업자 대출이셔야 됩니다. 그런 이자 비용 등이 다 필요경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장을 한 사람이랑 기장을 하지 않은 사람의 소득금액 구하는 방법은 또 달라요. 그래서 기장을 한 사람은 내가 실제로 사용한 필요경비를 차감해주면 되고,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 내가 사업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나는 내 카드가 아니라 다른 사람 카드로도 이것저것 다 구입을 했고 나는 매입 금액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난 이럴 때는 기준경 비율이나 단순경 비율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필요경비에서는 이제 재료가, 원재료 가격, 아니면 상품 구입 가격, 부동산 양도 당시 장부가액, 종합원 급여,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뭐 관리비, 유지비, 임차료, 뭐 화재보험료 등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사업과 관련된 제세금가금,
국민연금이라든지 내 그 직원이 있는 경우에 국민연금이에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가 있고요. 지급이자, 감가상각비, 대손금, 직원 회식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회비, 경비, 여비교통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 처리로 들어가는 거고요. 장부기장에서는 간편장부랑 복식장부가 있어요. 간편장부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냥 약식장부, 내가 돈 나가고 들어온 거 이런 것들을 표기만 하시면 됩니다. 복식부기라는 거는 우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 주식 같은 거 하시면은 좀 보셨죠? 이런 재무상태표나 재무제표라는 것이 있는데요. 차변과 대변인이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무상태표를 만들어서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를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 무신고에 들어가십니다. 신고를 해도 신고 안 한 것처럼 들어가서 가산세가 들어가니까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간편장부 시 신고 혜택은 간편장부는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이 되니까 내가 만약에 사업 첫 해예요. 사업 첫 해에는 웬만해서는 결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업 첫 해에 결손이 발생했을 때 10년간 결손금 이월공제가 됩니다. 만약 올해 내가 3천만 원 손실이 났었고 내년에 내가 6천만 원 이익이 났어요. 그럼 6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작년에 내가 3천만 원 손실로 신고를 했죠. 그럼 그 3천만 원 빠진 3천만 원에 대해서만 그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올해 손실이다 라고 하시면 저라면 그냥 세무사 수수료 내고 그 결손 신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1원의 소득이라도 있으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되세요. 근데 만약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 내가 결손을 냈다 라고 하시면 우리 소득 1원도 없잖아요. 피부양자 그대로 들어가서 건강보험료 안 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근데 내가 만약에 직장인이다. 난 직장인인데 사업소득이 있어요. 그러면 결손을 내면 만약에 내가 직장인은 근로소득 있잖아요. 거기서도 차감이 돼서 돈을 또 돌려받으실 수도 있는 거고요. 당연히 건강보험료는 없고요. 내가 근데 직장인인데 소득이 사업소득 금액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이 아니고 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었다 하시면 그 2천만 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 건보료가 나오는 거지 2천만 원 미만이시면 이 소득에 대해서 건보료는 추가로 안 나옵니다. 그냥 직장가입자 그 월급대로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이 있고요. 이제 간편정보가 대상자가 이제 이런 기준인데 3억 원 미만 1억 5천 미만, 7,500만 원 미만. 도매 및 소매업 우리는 3억 원이고요. 소프트웨어 이런 경우에는 1억 5천인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만약 간편정보 대상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복식부기로 이제 장부를 썼다라고 하시면 기장세액의 20% 그러니까는 우리 세금의 2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최대 100만 원까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용하시면 세금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시면 이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차량에 쓰이는 차량이나 비품 등 감가상각비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세의 기본입니다. 영수증,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영수증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영수증을 보관해 두시는 게 좋은데요. 우리 신용카드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장비가 사장님이 꼭 필요했어요. 근데 백화점에서 우리 노트북 팔기도 하잖아요. 아니면 냉장고 팔기도 하잖아요. 냉장고 꼭 집에서만 쓰라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 거기서 사무실에서도 냉장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을 사면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뜨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땡땡 백화점밖에 몰라요. 현대백화점이 현대백화점이라고밖에 안 뜨니까 이 사람 담당 조사관도 공무원도 이렇게밖에 안 보이고 저도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뭘 구매했는지를 모르니까 일단 백화점이면 명품으로 보자. 개인 사적으로 보자. 라고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3만 원, 5만 원 이런 거를 보관해두라고 하시기는 좀 애매해요. 근데 이럴 때에는 금액이 크니까 사진을 찍어 두시거나 아니면 보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뭐를 구입했는지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관해 두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식당에 가서도 내가 직원이 2명인데 일식집에서 50만 원 나왔어요. 말이 될까요? 안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일반적인 경우로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마트에서 갑자기 100만 원을 긁었어요. 우리 이거 뭘로 볼까요? 상품권입니다. 주로.
제가 봤을 때도 주로 거의 90%가 상품권이었어요. 물건을 구입하신 것보단.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상품권이시면 그 부분도 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거랑 좀 다른데 상품권 같은 경우에 상품권 대장을 하나 만들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상품권을 내가 만약 많이 구입했다, 100만 원씩 여러 번 구입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거래처에다가 10만 원씩 뿌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잖아요. 누구한테 뿌렸는지 대장을 하나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상품권 보통 깡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개인 사업자 중에서. 그래서 상품권을 내가 사고서 이거 이건 비용 처리대로 받고 내가 또 다시 이거 현금화해서 이거 다시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품권 대장 같은 것들 내가 누구한테 어떻게 줬는지 이런 것들 꼭 기록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런 영수증을 실물로 보관하셔도 되고 사진 찍어서 파일로 보관해 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출결의서 같은 경우에 직원 카드 사용 시에 이제 현금으로 보통은 직원 카드도 직원이 이제 카드 영수증 썼을 때도 제출만 하신다고 하면 지출결의서 제출만 하신다고 하면 부가세 공제도 가능하고요. 비용 처리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접대비는 반드시 우리 걸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청첩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조사비는 보통 20만 원까지 처리가 되고요. 무조건 20만 원이 아니고 이때 이제 최대 20만 원입니다. 근데 거의 이제 한 장에 20만 원으로 많이들 처리는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접대비가 3만 원 초과되면은 부가세 공제는 안 되고 당연히 경비 처리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 체육비, 직장 문화비, 직장 회식비 이런 같은 경우 당연히 비용도 인정이 되고 그리고 부가세 공제도 웬만해서는 가능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하고 저희가 오늘 Q&A 시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Q&A가 잠시만요. 일단 Q&A 먼저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한 세무사항인데 이거는 노무사님 쪽에 가까웠긴 한데 어떤 부분이실까요? 고용보험과 관련한 세무사항 질문이 들어왔어서 패스하겠습니다. 내년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계획인데 법인사업자로 할 수 있는 각양각색의 절세법과 장부작성법 장부작성 직접 하시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이거 저희도 거래처 분들이 인터넷으로 직접 하시는 걸로 많이들 올해 2분 정도 넘어오셨는데 엉망이에요. 직접 하시면 진짜 엉망이에요. 그래서 웬만하시면 장부 작성 직접 하실 거면 프로그램을 사세요. 프로그램을 사셔가지고 직접 그 기장하는 그 직원을 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일이 건건이 다 기록을 해두셔야 됩니다. 하루하루 거 다 기록을 해두셔야 되고요. 발생주의로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현금주의 아니고요. 발생주의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랑 좀 달라서 이거 내가 회계 처리를 해봤다라고 하시면은 그 분계를 해주셔야 돼요. 복식부기로. 그래서 재무상태표가 나와야 돼서 내가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꼭 이제 세무사를 이용하시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셔서 자체 기장하시는 법인들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부분. 그래서 내 법인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양각색의 절세법은 법인 전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실 수도 있는데요. 절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법인 전환 방법에서 내가 만약에 부동산이 있다라고 하시면 현물 출자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니면 나는 지금 창업 감면을 받고 있다 하시면 양도양수 방법. 그냥 일반적인 양도양수 안 돼요. 조특법상 해당되는 양도양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해당하는 거. 혼자 힘으로는 못하세요. 전문가랑 상담을 받으시고서 진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특법에 해당하는 걸로 들어가셔야 돼서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식으로 법인 전환 하시는 경우에는 창업 감면도 그대로 유지되실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 시 보시면
법인 전환할 때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 사업자로 매출이랑 이익을 많이 남겨요. 일단 그렇게 하시고서 법인 전환하실 때 개인 사업, 우리 영업권이라고 아시나요? 권리금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법인한테 파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회사를 키웠는데 이거를 평가를 해요. 평가를 세무사가 할 수도 있고 감정평가사가 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파는데 단점은 초창기에 현금이 많이 들어가요. 세금도 내야 되고요. 다음에 대표이사의 그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지만 이거는 영업권이 기본적으로 60%는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 3억에서 5억 정도로 평가를 받고서 넘기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3억에서 5억 이거 어쨌든 사왔잖아요. 이 4억에 법인 같은 경우 5년 동안 비용 처리가 되고요. 개인 사업자도 3억에서 5억을 내가 법인한테 받지만 이거 급여로 갖고 오려면 세금이 어마어마해요. 급여로 안 갖고 오고 내가 한 번에 갖고 올 수 있는 금액이고 당장 법인이 돈이 없어서 못 갖고 올 수 있지만 근데 60%가 그냥 비용 처리가 돼요. 나도. 그래서 유리합니다. 대신에 현금이 많아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그래서 이 정도의 그 법인 전환을 하실 때 그 세금 혜택을 누리시려면 어느 정도는 내가 개인 사업자로 매출이 10억대는 넘으셔야지 약간 유리해요. 기본적으로. 내가 세금을 꽤 많이 내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게 유리한 거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랑 법인 사업자는 이제 세율 차이 부분 때문에 유리하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일단 이거는 근데 개인적인 견해예요. 저라면 제가 나이가 되게 젊다라고 하면 저는 세금을 내더라도 일단 개인을 추천드립니다. 세금 내고 건강보험도 너무 많이 내기는 해요. 근데 우리 부동산 사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 교육비로 돈 많이 써야 되잖아요. 내 돈, 내 재산 먼저 축적을 해야 되지 않나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물론 세무사 입장에서 보면 법인 사업자가 수수료가 더 많이 받으니까 유리해요. 하지만 저는 개인 사업자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개인 사업자는 내가 세금만 내고 나면 다 내 돈이에요. 근데 법인 사업자는 법인에서 돈 갖고 오려면 근로소득으로 다 떼와야 돼요. 아니면 배당소득으로 다 떼와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비용 처리되는 게 거의 없어요. 법인에서 비용 처리되는 거 말고 나한테서. 근로소득자의 장점은 내가 대기업이나 이런 데 근무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복지 그리고 나의 대출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개인 사업자가 더 이제 세적인 측면은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 개인 사업자는 여러 가지로 이제 세무조사가 별로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연말정산이라는 거는 되게 투명해요.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제들만 해줬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근로소득자들은 유리지갑이라고 해서 다 드러나는 이제 금액이라고 해서 유리지갑이라고 해서 연말정산으로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젊으신 분들은 그 자산 축적 때문이라도 개인 사업자를 좀 더 추천드리고요. 그럼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만약에 자녀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난 이 아이템에 너무 자신 있다 하시면 가족법인 같이 세우시던지 자녀랑 같이 자녀에게 지분 같이 세워서 하시는 방법도 요즘 유행하는 절세 방법입니다. 그것도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절세를 위한 연금, 노란우산 등의 설계 방법. 노란우산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있으실 거예요. 그 소득 금액이 4천만 원까지가 아마 500만 원인 거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1억까지가 300만 원, 1억 넘으시는 분들이 200만 원까지가 공제가 되실 거예요. 저는 딱 공제 받는 금액까지만 넣어놔요. 근데 공제 받는 금액까지만 넣어두시는 건 좋죠. 왜냐면 세금에서 바로 빠지니까. 근데 그 외에는 굳이 더 넣으셔봤자 의미가 있을까? 그냥 정기예금 넣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해지하면 일단은 세금이 많이 떼이기도 하고요. 내가 아니면 폐업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55세 넘어가서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 때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큰 목돈이 묶이면 안 좋잖아요. 이제 그래서 왜냐면 사람 일은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공제 받을 수 있는 그 금액까지만 넣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공제 받을 수 있는 딱 그 금액까지만 넣었고요. 연금도 똑같아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연금저축펀드라든지 연금보험은 600만 원까지이고 기본적으로 그 외에 퇴직연금은 총 900인데 연금저축펀드나 연금저축보험
플러스 퇴직연금까지 총 900만 원까지 저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개정을 했는데 그건 아직 제가 연말정산이 다음 달부터 이제 시즌이라서 그거를 아직 업로드하진 않았는데 보통 그냥 900만 원으로 알고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일단 투자 측면으로 보실 거면 연금저축 펀드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연금저축 보험은 그냥 내가 신경 쓰기 싫다. 그리고 난 이거 무조건 7년 이상 가져갈 거다. 라고 하시면 연금저축 보험도 그게 아마 3%대를 줄 거예요. 그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정기예금처럼 내가 묶어두겠다. 관리하기도 귀찮고. 그러면은 연금저축 보험도 괜찮습니다. 근데 연금저축 보험은 7년 이상 있으셔야지 아마 제가 알기론 사업비가 안 떼인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외에는 해지할 때 사업비가 많이 떼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7년 이상 보유한다라는 가정으로 하시면 연금저축 보험 아니면 저는 연금저축 보험은 아니고 연금저축 펀드로 이제 S&P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 이런 방법도 많이 쓰고 계세요. 근데 내가 이제 ETF로 그렇게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퇴직연금은 제가 알기로는 정기예금이나 이런 그 좀 안전한 상품들 위주로 운영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성향 보고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것도 내가 세금을 낼 게 있어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이제 절세 방법이 다른 거라서 왜냐면 나는 세금이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연금저축펀드 900만 원 다 들어간다 하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솔직히 거기에 묶이는 돈이 아까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내는 세금을 비교해 보시고서 그렇게 해서 금액을 가입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안 그러시면 저라면 나머지는 다 정기예금이나 안전한 곳을 투자하신다면 정기예금이나 뭐 이런 거를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목돈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또 이건 또 되게 약간 개인적인 것 같긴 한데 할머니 명의로 된 다세대 주택을 공간 임대업으로 이용하고 싶은데 증여받는 방법 제외하고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할머니한테서 임대하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임대인이 되는 거고 내가 임차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서 임대를 하셔가지고 내가 그 사업을 운영하시면 됩니다. 공간 임대업으로. 혹시 이거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질문이 오긴 왔었는데, 네. 그래서 증여 안 받으셔도 되고요. 그냥 이 부분 임대하셔가지고 사업자 내시고서 사업 운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리고 할머니한테는 임차료를 주셔야 되고요. 네. 나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됐을 때 네. 어차피 증여나 상속 네네. 이루어져야 돼. 상속으로 받으시면 되죠. 네. 그래서 할머니 재산이 17억 넘어가실까요? 내년쯤에 17억까지는 상속세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안 넘어가실 것 같다라고 하시면 상속으로 받으시는 게 가장 세금적인 그 유산 문제만 없으면 가장 저렴합니다. 또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네. 저 1억 미만 매출을 올리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까지 일반 사업자예요. 네. 근데 간이가세자. 네. 변경하려고 그러면 아마 세무서에 전화하시면 바로 변경 가능하신 사업자분들도 있고요. 안 되시면 내년 1월부터 적용 가능하세요. 네. 근데 종목이 제조 서비스예요. 제조 네네. 일반 네. 세금 계산서도 발급을 하거든요. 아마 4,800만 원 넘어가시면은 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하세요. 매출액이 직전년도 4,800만 넘어가시면 간이가세자여도 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하세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 세무서 가셔가지고 간이가세자 포기하고 일반가세자로 돌아가는 죄송해요. 반대로 일반가세자 포기하고 간이가세자 등록하시는 방법 한번 다시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무서 가야죠. 그쵸. 네, 홈택스로도 이건 세무서 가시는 게 마음 편하실 거예요. 네. 또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지금 개정안이 올라가 있긴 한데
국민의힘에서 미는 내용이랑 그 민주당에서 미는 내용이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둘 다 동의는 했어요. 상속세를 바꾸긴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은 그래서 내년에 한 12월에서 1월 달쯤에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속세는 바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속세 구조로는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가 무조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중산층을 죽이는 거잖아요. 중산층도 아니에요. 서민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5억 지금 만약에 부모님 한 분만 계신다고 하면 5억만 넘어가도 바로 상속세가 나오는 구조라서 이게 좀 불합리하다. 왜냐면 집값이 너무 올랐으니까. 그래서 집 한 채 정도는 우리가 상속세 없이 하자라는 게 지금 둘 다 이제 다 동의한 사항이고요. 이제 근데 세율까지 조정하자는 이제 한쪽 이제 생각인 거고 또 다른 쪽은 굳이 부자들을 더 감면해줄 필요가 있냐. 그냥 딱 진짜로 서민과 중산층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공제만 만들어 조금만 조정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민주당의 이제 생각입니다. 이제 근데 이제 그 둘이 이제 조율을 할 거예요. 어쨌든 개정은 들어갈 것 같아요. 또 궁금하신 네. 아니요, 투자세 공제는 법인세나 종소세 말씀드린 겁니다. 부가세는 또 어차피 저희 10%는 받잖아요. 왜냐면 부가세 내고 오는 거니까. 그거 외에 만약에 내가 1,100만 원짜리를 기계를 샀어요. 그럼 100만 원은 당연히 부가세를 받죠. 그럼 1,000만 원이 남는데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10%, 100만 원에 대해서 또 법인세에서나 종소세나 공제를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Q&A 시간인가요? 네네네. 다른 질문들 막 해도 되나요? 네네네. 저는 그 개인사업자에서 이렇게 법인으로 전환하는 그 케이스인데 네네. 이게 그 매출 구조 때문에가 아니라 이게 정부 지원 사업을 받다 보니까 조금 법인 형태가 조금 유리해 보여서 이제 그렇게 전환을 했고 네. 포괄적 양수도 계약을 그냥 제가 워낙에 개인 사업자가 설립한 지 얼마 안 됐고 네. 소득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이게 법인이 전환된 거여서 네. 포괄적 양수도를 그냥 제가 혼자 진행했거든요. 네. 그런 경우도 크게 문제가 되지. 문제는 안 되실 거예요. 포괄형수 놀아서.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요청한 그 사업 양수도는 아니실 거라서 네, 그냥 부가세 부분에서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되는 구조를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그거 같은 경우에 아까 보니까는 매출세액이 0%다. 영세율. 네네. 그러면은 그거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만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부가세입니다. 부가세. 네, 부가세에서 매출세액이 0원인 거고 법인세로 이제 납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법인세에서는 별개로 들어가세요. 왜냐면 부가세는 매출액의 10%가 원래 붙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매출액은 그대로 법인의 매출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품 뭐 구입한 건 매입액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매출액이 0%인 겁니다. 부가세는요. 네. 아까 부가세는 조심해야 되고 소득세 경우에는 개인식비라든가 이런 거 집어넣어도 상관없다고 그러셨어요. 상관은 없지는 않고요. 그만큼 세무조사가 덜 들어온다인데 지금 녹화 중인 걸 제가 까먹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네. 저희가 지금 3년 이상 개발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네.